진행 순서를 이렇게 전한다면 유튜브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목적, 나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에 대한 약간의 멘트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공지한 대로 정신분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 이거를 안내를 할 겁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만남이고, 아마 여기 있는 분, 해외에 계신 분도 여기 지금 참석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한국 교포들 연결이 되게 됐고, 유튜브를 계기로 해서 해외에서 이 정신분석 상담을 요청해서 받고 있는 분들이 2년 전부터 장기적으로 받는 분들 몇 분이 되고, 유튜브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출구가 됐네요. 회원 가입을 한 이 스트리밍, 여기에는 일반인한테는 검열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곤란한 좀 더 심화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남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이 스트리밍을 시작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편안하게 정신분석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뭔가를 좀 전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체험인데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또는 최근에 정말 이거 내 삶을 사는데 내가 자유롭게 잘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내가 하게 되고 원치 않은 고민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고, 고민에 휩싸이는 계기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 거 마침 이 영상, 여러분들 영상이 나오지 않고 순전히 이제 익명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이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면 내가 여러분의 문자를 보고 좀 새로운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신분석적 어떤 뭔가를 전해드릴 거예요. 어떤 만남이 될지 나도 이게 처음 시작하는 그거라서 여러분과 소통이 잘 되면 아주 뭐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독특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표현하시고 싶은 거 자유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내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나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20살부터 40살까지 대략 20년 동안 하고, 30세부터 40세까지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가르쳤었어요. 이제 40살쯤 됐을 때, 그 몇 년 전에 정신분석 논문을, 관심이 생겨서 논문을 한 2편 저널에 실려가지고, 그 2편 논문을 바탕으로 미국 시카고 대학에 가서 정신분석 교육부 지원하는 포스트닥터 과정을 3쿼터 12주 3학기를 이수를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 이후로 한 25년을 정신분석에 전공을 이렇게 전환을 해서 올인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내가 보통 정신분석가들과 다른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정신분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이디안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프로이드와 에고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그 입장이 이제 정신분석, 국제 정신분석 학계의 이제 주류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묘하게 나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데 이 프로이드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공부, 그리고 이 프로이디안, 이 에고 사이콜로지까지 그 공부를 10여 년 꾸준히 해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담자분들 체험을 했는데, 이 프로이드와 이제 이 에고 사이콜로지만 가지고는
그 정신분석 상담 직업을 하다가 이게 새로운 공부가 더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현대 정신분석 그 공부를 이후로 한 15년 하면서 강의를 꾸준히 하고 분석 상담에 현대 정신분석을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살다가 우연하게 이 정신분석 학계의 주류인 프로이드와 프로이디안 공부하고 그 현대 정신분석 7학파가 있는데 그 공부를 양쪽을 다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는 그 중에 한쪽만 하는 분이 대다수인데 우연하게 이 두 장르를 다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소위 국제정신분석가 집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한 17,000~18,000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지난 130년 동안 소위 전 세계 6대륙 정신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치료를 했는데 그분들이 치료하면서 130년 동안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고뇌들, 고통 증상들 이것에 대해서 130년 동안 그걸 해결하는 이론과 해답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프로이디안과 현대 정신분석 두 영역이 그의 눈을 이렇게 차근히 소화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원인 모를 고통에 이렇게 빠졌을 때 원인을 몰라가지고 인생이 살기 참 힘들어지고 시간이 낭비되고 미래가 되게 불투명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전문가를 여러분이 잘 만나면은 뜻밖에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요소들, 그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돼요. 지난 5년 동안 정신분석 대중 강의를 해왔는데 이 대중 강의를 하면서 강의 절반하고 절반은 질문 응답을 받았는데 그동안 어떤 질문을 받아도 걸림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알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편안히 주고받고 어떤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 유튜브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분석은 정말 비밀 엄수가 가장 중요한 그런 학문이라서 어떤 사람한테 누가 상담을 받았는지도 모르게 아주 비밀 속에서 20몇 년 동안 경험한 이 정신분석의 내용을 이제는 세상에 필요한 분들한테 좀 전달해야 되겠다. 전달을 하지 않으면 이 전통이 이제 끊겨서 도대체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떤 분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맥이 끊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물려줄 수 있는 상담사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되는데 내 유튜브 구독자나 회원 중에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많은 걸 전수를 할 목적으로 이 지금 회원 스트리밍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첫 출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여러분들의 바람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필요한 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전해지는 게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정신분석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는 결코 정신분석 지식을 전하지 마라. 누군가가 간절히 원할 때 그때만 정신분석 지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이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면은 여러분과 나 사이에 아마 뜻깊은 뭔가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이 정신분석, 내가 공부한 프로이디안 그리고 현대정신분석, 그리고 25년 동안 내담자 상담을 해오면서 뜻밖의 있었던 아주 강한 체험들, 이런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뭔가를 좀 전해줄 겁니다. 이 정신분석 만남은 사실은 정신분석가는 상담 장면에서 45분에서 50분 사이가 한 회기인데, 분석 회기인데, 이 내담자가 오면은 40분 정도는 침묵하면서 경청을 해요. 경청하다가 내담자가 뭔가 표현을 머뭇거리거나, 뭐가 어디서 막혀 있거나, 그럼 그걸 좀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표현하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래서 분석가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1차적으로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분, 10분 또는 단 1분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그분이 평상시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뭐가 이렇게 소화할 수 있게 집어넣어주는 그 작업을 한 25년, 정신분석의 어떤 프로세스인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면 내가 한 분 한 분씩 뭔가를 전해주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줬는데, 같이 사는 파트너가 강박적인 성격이라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힘이 든다. 가령 청소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 강박적인 파트너가. 그래서 이런 강박적 성격을 사람과 서로 장점을 살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그 정신분석 상담을 할 때는 내담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경청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걸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예비 상담을 둬서 예비 상담을 5회를 둬요. 그 4회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이분의 주 문제가 이거구나. 그 4회 동안 이렇게 경청을 하면은 그 경청하는 것 속에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생사를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분석가의 눈으로 보면은 그걸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지만 정신분석가는 그걸 들으면서 그 안에서 저기에 병인이 있구나. 저때 병이 생겼구나. 저때 뭔가 무리를 했구나. 이렇게 어떤 증상이 나오게 된 원인들을 여러 개 찾아내요. 그래서 5회째 될 때 상대방이 이제 그거를 수용할 준비가 된 만한 그 정도 내용을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분석을 계속 공부를 하거나 정신분석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자, 이제 강박과 연관된 얘기가 나왔네요. 강박신경증자는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의 다양한 것을 소화해내고 살아가는데 주 무기가 사고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작 그 사람 자신은 사고를 통해서 만족과 쾌락과 가치감을 이렇게 내면화해서 누리는데, 사고로 소화할 수 없는, 자기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 무의식의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무의식의 그 무엇이 소위 이렇게 이제 그 속에서 어느 순간 어떤 불안이, 자기 원인 모를 불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이제 올라와요. 밑에서. 어떨 때 그 불안이 올라오는가? 그거는 마음속에서, 이게 마음속에서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 또는 그 옆에 있는 뭐 친구든 주변 사람은 저 사람이 마음속에서 뭐가 떠오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뭐가 떠올랐는가?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원인 모를 이상한 비합리적인 사고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원인 모를 어떤 불안이 같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작 합리적인 사고로 세상을 되게 인테리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불합리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를 때, 불안이 이렇게 떠오를 때 그거를 강박적 사고나 강박적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불안을 잠재우면서 평상적 리듬을 찾는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대단히 인테리고 합리적 사고를 이렇게 하는데, 강박적 사고나 강박적 행동을 하는 저 순간은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불안, 그거에 대해서 알 수는 없거든요. 저게 뭔가 원인 모를 불안이 저기서 이렇게 뭔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올라왔구나. 저거를 다스리려고 일종의 더 큰 불안이 되는 걸 막아내려고 강박적 증상으로 저렇게 표출함으로써 자기를 적절히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일단은 왜 원인 모르게 나한테 기분 나쁘게 왜 똑같은 강박적 행동을 반복하지? 뭐 이걸 전혀 모를 때보다 이게 저 안에 내가 모르는 뭐가 있구나. 일단 이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 상대방에 대한 약간 불편감이 덜어질 수 있는데, 자, 또 하나 뭐 올리셨네. 평상시에는 합리적인데 특정 부분만 그렇고 불만이 떠오를 땐 강박적 행동으로 불만을 잠재우는 것. 예, 이게 그래요. 안에 불안이, 그러니까 원인 모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가령 이 청소가 안 돼, 깨끗하지 않을 때 내가 보통 사람은 깨끗하지 않지 뭐 그렇지만 다른 더 중요한 거 있으니까 나중에 치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지금 이게 깨끗하지 않은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내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 그 인물한테 불길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비합리적 생각과 그런 어떤 불안이 올라와요. 내 인생의 소중한 대상은 그 강박증자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마음속에 있는 그분, 어머니와 지금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 파트너, 그 두 대상이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한테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럼 난 큰일 나지. 못 견디지. 이런 그 심리적 메커니즘이 안에서 작동해가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불안이 가라앉고, 이제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이렇게 사고를 하죠. 근데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심리적인 그 메커니즘을 보통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왜 자연스러운 거를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꼭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 불편한 거예요, 또 사람은. 근데 그 내면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사실은 더 깊은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전해 드릴 수 있는데, 강박증자가 내면에서 가장 걸려있는 그 감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질문 이렇게 하고 질문 좀 듣고 나중에 더 불편하면 내가 더 깊은 얘기도 해줄게요. 아주 다행스럽게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 교육원에 강박신경증과 자기의 인격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강박증에 대한 소개가 8주 동안 강의한 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은 더 깊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기 전에 프로이드 후기 이론이라는 과목의 뒷부분에 프로이드 선생의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고 하는. 그거를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유아성욕이라고 하는 그 프로이드 선생의 주제가 있는데, 그 강박증자가 어떤 것에 그 감정이 걸려 있는가, 유아성욕, 유아성환상, 이 주제를 또 보면은 또 거기에 또 뭔가 깊은 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교육원 채널이 없으면 내가 그냥 좀 더 많은 설명을 할 텐데,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강박증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더 참조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운 분이 좋습니다. 또 질문해 줬는데, 자기 확신과 나의 감정에 대한 신뢰가 약했는데, 지금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조금 나아가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힘있어 보이는 권위자의 말을 잘 듣고, 여성 권위자, 특히 이제 직장 상사와 슈퍼바이저, 그분들의 그 말을 이제 주로 잘 따랐는데, 그러면서 불만은 표현을 못하고 결국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실제로 가학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저도 크게 분노하고 결국은 관계를 멀리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그 기존 패턴이 좀 반복되어지는 성향이 있다면은 그건 이제 무의식과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발짝 좀 더 성장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 내가 그 판단하는 판단력, 나 자신이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잘 안 서고, 주로 권위자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의거해서 내 인생의 진로를 판단한다든가, 또 내 행동의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든든한 것 같아서 내 판단보다는 권위자의 판단에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보기에 저 사람은 되게 주체성이 그렇게 튼실하지 못하네. 어떤 자기만의 어떤 주체적 힘이 그렇게 튼실치 않아 보이네. 그러다 보면 약간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말을 너무 잘 따르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내가 웬만한 얘기를 해도 뭐 다 이렇게 따르는 그런 성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가까운 직장 관계라면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일종의 개성과 개성이 만남이고, 또 힘과 힘의 만남이고, 서로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하는 것은 이건 사는데도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고, 뭐 이런 경험들을 어려서부터 한 다음에, 어렸을 때는 힘이 없을 때, 주로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대상의 말을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주로 많이 지속이 되죠. 특히 뭐 부모가 아이의 마음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위와 힘, 이런 거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요구하고,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소통하고, 이런 환경에 젖어 있으면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또 대해주시고 하는 그런 경험이 부족할 때, 이런 그 자신감이 좀 이렇게 부족한 거는 사실은 내가 기억에 나는 그런 순간보다 내가 기억에 나지 않는 그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주로 기억나지 않는 그런 시절은 6살 이전, 6살 이전의 어린 시절을 주로 뜻하고, 그 중에서도 언어를 배울 때 내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1차적으로 가족 내에서 언어를 배울 때 어떤 관계적 대접을 받았는가, 이거하고, 또 하나는 언어를 배우기 이전 시기, 말을 배우기 이전 시기,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3살 정도 되는 시기죠. 그 시기 체험하고, 또 4살부터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체험. 이 두 시기의 체험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두 시기에, 첫 번째 시기 0살부터 3살까지는 어머니가 나를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가. 그리고 4살부터 7살 때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엄마하고 단둘이만 지내지 않아도 될 만큼 이동 능력도 생기고, 또 엄마하고만 단둘이 있을 만한 어떤 그 긴박한 필요성도 좀 많이
변화가 되고 해서 아버지라는 존재하고도 또 이렇게 새롭게 관계를 맺고 가족 전체하고 또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거를 익히게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판단이 가정 내에서 대단히 존중받고 나름 그런 경험을 좀 덜 했을 때 그럴 때 내 감정과 내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 이런 게 튼실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일단 스스로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럴 때. 왜? 과거의 상태가 반복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내가 먼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정말 그 기존 권위자를 잘 따르다가 오히려 더 존중받지 못하고 다른 거에 대한 보답도 없이 좀 무시당하는 그런 것에 내가 오히려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도 대접커녕 오히려 더 홀대당한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화가 나서 나도 이제 그 관계가, 권위자 관계가 안 좋게 됐다? 이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다? 이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무의식의 특성이에요. 반복된다? 그거는 그 반복시키는 힘 자체가 무의식에 있다는 하나의 징표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언제 주로 있냐면은 유년기 시절, 내가 모르는 시절, 망각된 시절에 무의식이 많거든요. 그래, 그거를 불편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성장을 해서 직장인이면 성인이라서 부모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이죠. 지금은. 지금은 정말 무게중심만 이렇게 잘 잡는다면은 요새는 우리나라도 문화가 참 많이 바뀌어서 이 신세대들에 대해서 옛날같이 내가 잘했던 시대는 유교 문화인데 유교 문화에서 성장할 때는 한 살만 많아도 평생 때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동네 후배든 학교 후배든 동생이든 부모는 자식을 심지어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었어요. 내가 배울 때. 그 정도로 그 권위자에 대한 충성과 효도가 강조되는 유교 문화 속에서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결코 옛날같이 권위자한테 100% 팔로우하지 않고 자기 표현을 해가도 오히려 그게 더 이상 나한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사회 환경이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은 일단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어머니든 아버지든 하여튼 편안히 소통할 수 있는 할 때 내가 자랐을 때 어떤 식으로 자랐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가령 나를 그냥 어떻게 대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때로는 진지한 이렇게 대화를 한번 부모님하고 나름의 무게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무게 중심이 서야 부모님도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일단 그것을 풀려면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풀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가에 대해서 먼저 자각을 해야 되고 그거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표현을 그 관계의 어떤 경험을 해야 돼요. 사람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 비로소 바뀔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모르는 내 무의식의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경험 속에서 푸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절반쯤 풀리고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이 구체적으로 존재 질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내가 짐작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5년, 10년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차근히 하나씩 그 원인을 알아가고, 그리고 현실적인 내 인생에 중요했던 대상과의 경험적 관계 속에서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성숙해고 난 다음에 주장을 해야지 상대방도 그 사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면은 무시당할 수 있죠, 그것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자기 영혼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내한테 즐겁지도 않고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그 원인 찾아가는데 자기 확신과 자기 감정에 대한 신뢰가 약한 거는 자기의 인격 또는 자기의 성격에 있어서 자부심과 연관된 또는 자존감과 연관된 어떠한 결핍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프로이드 정신분석 교육원의 자기의 인격 그 과목을 보시면은 아주 상당히 명료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기의 인격 장애와 경계선 인격 장애는 치료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춘기 고등학생, 여학생 2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가 어렵습니까? 고등학교 여학생 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질문하신 분이 한테 되게 의미 있는 2명이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치료사 가족이군요. 좋습니다. 그 치료사한테 자기 인격 경계선 인격 장애라는 그런 진단을 받은 모양이군요. 오케이. 자기의 인격 장애하고 경계선 인격 장애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 정신분석학계나 현대 정신치료 쪽에서는 성격 장애라고 하는 그 진단 유형이 되게 부각되는 그런 시대예요. 한 30년 전까지는 신경증이라는 그 진단명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제 성격 장애라고 하는 진단명이 되게 그 부각되는데, 이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신의 뼈대와 정신의 이제 구조가 그냥 어떤 자기의 인격 구조, 경계선 인격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신 안에 어떤 이 과거에 받은 상처 같은 거, 상처 동안에 여기도 있고 이러면은 요 상처로 인해서 불필요한 어떤 방어가 일어나고 또 불필요한 어떤 그것이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소화해 달라고 올라오게 되면 그 올라올 때마다 막 불안도 일어나고 불편감도 일어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내용물을 그 고치는 데는 정신분석 상담은 한 20회에서 100회? 20회에서 100회 정도 만나면은 그 내용물로 인한 뭐 5년, 10년, 20년 고통받았던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격 장애 뭐 이런 진단을 받으면 이제 구조가 초기에 그 3살, 6살 이때 이제 정신의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사춘기 때 구조가 이제 이렇게 굳어져요. 그런데 이 구조가 굳어진 거를 변화시키려면은 시간이 뭐 20회에서 100회 이게 아니라 한 300회에서 500회? 이 정도 돼야지 이제 구조가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이제 뭐 피부 성형이나 어떤 좀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성형을 하는 건 괜찮아도 뼈를 이렇게 바꾸고 뭐 키를 놀리고 뭐 이거는 조금 간단치 않은 거거든요, 가령. 정신에도 이제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뼈하고 같아서
자, 근데 자기의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름대로 명민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자기의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기의 인격장애는 한 정신분석 상담으로 따지면 자기의 인격과 경계선 인격이 그냥 일반 그 심리학 전공 상담하시는 그런 분한테 해도 돼요. 한 3년에서 5년 그 정도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 자기 인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많이 부작용이 줄어들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계선 인격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정성을 더 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계선 인격은 좀 분석 상담가들이 치료하는데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경계선 인격 구조를 지닌 그런 그 분의 내면에 그 분노 덩어리, 이 파괴 욕동, 이게 생후 첫 1년 때 해소돼야 될 그런 파괴 욕동인데 그 분노와 이 파괴 욕구 이게 되게 깊은 곳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것을 올라오지 못하게끔 방어가 대단히 그 원시적인 센 방어가 이렇게 작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누르는데. 그래서 이 분열 방어가 상당히 세서 그 분노와 대결을 해줘야 되는데 정신분석 상담가도 그 분노를 받아서 감당을 해줘야 되니까 아주 힘든 거죠.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보통 분들보다 한 몇 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가가 그걸 못 견뎌서 포기해서 치료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데 그거를 감당해주는 능력을 지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나면은 그 상당히 좋은 그 또 나름대로 예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치료가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것도 그 분야에 적합한 좋은 분을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찾아서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치료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라고 체념을 하지 마시고 그쪽에 좀 더 특화된 그 분석 상담가를 만나면 그 공격성을 잠재우지 않고 표출하게 해서 그걸 감당해서 그것에 대해서 좋게 되돌려주는 그게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그거를 해주는 분석가를 만나면 경계선 인격도 나름대로 꽤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비율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질문하신 분들은 참 그 분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힘듦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인생사가 이런 거예요. 센 힘듦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소화해서 대결해서 이겨내면 그분의 영혼이 보통 사람보다 무게감이 더 몇 배 더 많아지고 힘듦을 극복하는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극복하면 그 가족도 영혼의 무게감이 더 강해가지고 더 특별한 인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원만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괜찮고 좋은 분은 될 수 있지만 그 사회나 문화사에 아주 큰 빛을 남기는 그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인격하고 경계선 인격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한 것이 단점이 있으면 어떤 다른 것에 장점도 있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 인격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이드 정신분석 연구원의 자기의 인격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거기서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시는 중요한 열쇠를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